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런치메이트 요니입니다. 예솔입니다. 네, 저희 오늘 점심 얘기부터 할까요? 오늘 점심 뭐 먹죠? 네, 오늘은 저희 포케를 먹습니다. 네, 날이 오늘 되게 좋아서 네. 사실 좀 외부에 공원 같은 데 있으면 그런 데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그쵸. 그런 데가 없네요. 설릉이 조금만 더 가까우면 근데 거기 안에서 취식은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먹고 한 바퀴 돌기 진짜 좋은데 그쵸. 여기는 너무 공사판이어가지고. 맞아요. 어쨌건 오늘 저희가 다룰 얘기는 친구입니다. 친구예요. 친구. 네. 사실 저희가 콘텐츠 리뷰를 좀 해보려고 시도한 드라마가 있었어요. 맞아요. 은중과 상현이라고 이제 명절 전에 추석 전에 이제 아마 오픈을 한 거 컨텐츠 이제 릴리즈 한 거 같고 그 주변에 했을 거예요. 네, 주변에서 많이 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 또 뭐 김고은 배우도 좋고 박지원 배우도 연기 잘하고 하니까 그래 또 이렇게 여자 둘이 나온 얘기 재밌겠지라고 봤는데 이제 고통. 이게 잘 볼 수 있는 어떤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편한 드라마가 있고 어떤 거는 너무 감정적으로 내가 많이 몰입이 돼서 보기가 너무 힘든 드라마.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좀 따끈따끈한 거 같이 리뷰하면 좋으니까 그리고 이제 여자 둘의 얘기고 저희도 여자 둘이고 그렇게 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제가 먼저 쥐지를 쳤죠. 나 도저히 못 보겠다.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이제 팟캐스트 시작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제 친구 한 분이 이 드라마를 너무 강추해 주셔서 저도 이제 짤이나 이런 걸 한번 좀 접근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추천해준 친구에겐 정말 미안하지만 이 드라마를 내가 볼 정도의 나는 그 마음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던 것 같다. 맞아요. 이게 이미 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은지훈과 상현이라는 이 두 여성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친구였다가 어떤 한 친구는 조금 늘 환경에 자기를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아서 그런 걸로 방황하는 과정에서 친구한테 상처도 입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멀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가 이랬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40대에 그 상현이란 친구가 암에 걸리고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으면서 자기는 인생을 좀 그냥 편안하게 안락사라는 것을 선택해서 마무리하고 싶은데 거기에 이 친구에게 같이 가질 수 있겠냐. 근데 이 한 20년에 걸친 이 친구의 오락가락하는 우정 속에서 이 상현이라는 친구한테 너무 큰 배신과 이제 상처를 받았던 은중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 같이 간다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사실 끝까지 안 봤어요. 저 한 9화, 10화까지 봤는데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이제 어릴 때는 그래 어리니까 20대 때 그럴 수 있지. 약간 이렇게 10대, 20대 때 그럴 수 있지 하고 보다가 나이 들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너무 피로감이 올라가서 그쵸. 도저히 못 보겠더라고요. 커리어에서 사실 은중의 뒤통수를 거기서 전 박살이 났어요. 그 부분은 모르겠어요. 커리어에 욕심이 꽤 있었던 저로서는 이거는 그냥 더 이상 친구일 수 없는 관계 파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은중이 결국에 마지막에 같이 가준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았던. 그래서 드라마 난 모르겠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보겠어 하고 중간에 찔끔찔끔 보다 말아버린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저도 아마 저는 이게 보니까 사람들마다 오히려 양쪽이 다 이해가 가는 사람은 이걸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한쪽에 좀 몰입이 된 사람은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제 친구 중에는 상현이 입장도 이해가 간다라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상현이 눈에는 은중이가 되게 이상한 걸 수도 있죠. 그쵸. 은중이 눈에는 상현이가 이상할 수도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은중 입장에서 봐서 상현이 왜 저래? 약간 이런 거였고. 근데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우스갯소리로 야, 나는 20대 때까지 만나지도 않았어. 약간 고등학교 때 이미 손절 쳤어. 약간 저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제 친구가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130억짜리 건물 증여한다는데 안 갈 거야? 그래서 그건 다시 생각해보자. 이제 저희끼리 이제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막 했었어요. 근데 사실 어릴 때 친구 관계라는 게 되게 예민하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소녀 시절이 있었는데 그 소녀 시절의 친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존재고 그쵸. 어떨 때는 제가 봤을 땐 가족보다 우선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때는 친구들이 너무 중요하고 그 또래 집단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그때는 되게 소중했고 지금도 소중하지만
그리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내 상황이 이제 바뀔수록 그쵸. 친구가 또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친구 개념이 많이 바뀌죠. 개념이 바뀌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친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먼저 한번 제안을 해봤어요. 좋습니다. 저는 은중과 상현 아주 짧게만 봤지만 이걸 통해서 제가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인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된 것 어떤 같아요. 성향이요? 어떻게 보면 저는 공감 능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스스로에 대해서도 자기 연민이라는 감정을 좀 많이 안 좋아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자기 연민이 가장 많았을 때가 20대였는데 그때 저는 가장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연민의 감정에 제가 취하다 보니까 자꾸 남 탓을 하게 되면서 막 약간 요런 걸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이 방황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안 됐는데 내가 안 되려면 사실 주변에 악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간 그런 식의 좀 사고방식을 했던 시기가 오히려 저는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좀 열심히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그냥 이거는 내가 대처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하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면서 오히려 좀 그 고통이 가시다 보니까 자기 연민이란 감정을 되게 경계하는데 이 상현을 보면서 내가 저런 감정을 진짜 싫어했었지 참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왜 쟤는 저기서 못 벗어났을까 좀 안타까우면서도 이제 더 이상 못 보게 되는 그런 걸 보면서 좀 친구라는 게 그러니까 왜 은중은 쟤를 친구라고 생각하면서 다시 막 받아줄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친구에 대해서 좀 정의도 해보게 된 계기는 좀 됐었던 것 같아요. 그쵸. 드라마는 내가 끝까지 본 걸 실패했지만. 맞아. 그리고 근데 또 저는 머리로 상현이를 이해했던 건 되게 힘든 상황에 계속 처하잖아요. 그쵸. 그게 되게 소녀 입장에서 또 이제 20대 얼마나 20대가 불안정하고 엉망진창이에요. 맞아요. 막 엄마 그러고 있고 막. 맞아. 이 집안의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에는 되게 어리고. 맞아요. 뭐 그래서 그래 뭐 그럴 수는 있겠다라고 그냥 머리로만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거는 또 공감할 포인트는 될 수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좀 기대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기대지를 못했잖아요. 그쵸. 상현이라는 캐릭터가. 기대진 못하고 남자는 빼서? 더 이해할 수 없는데? 네, 하여튼 이거 너무 강력한 스포지만. 그래서 저도 친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어요. 친구를 친구 뭘까? 근데 친구는 언니한테 친구란? 저한테 친구는 지금 버전. 지금 버전은 약간 좀 제가 뭐라고 써놨더라? 써놨네. 나의 정서적 노후. 정서적 노후? 네, 정서적 노후예요. 이거는 약간 미래지향적이긴 한데 사실 저도 이제 막 부모님과 엄청 힘든 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때 되게 외롭고 그럴 때 엄청 친구한테 많이 기댔던 것 같아요. 되게 과하게.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친구들에게 저는 되게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밖에서 되게 애써 밝은 척도 하고 뭐 이것저것 다 이제 한 거죠. 근데 저도 아까 요니가 말한 것처럼 이런저런 일들 겪으면서 조금 정리가 되고 스스로가 정리가 되면서 이제는 좀 앞으로 같이 오래 갈 사람? 제가 그리고 뭐 당장 어떻게 가정을 꾸리거나 그럴 계획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가족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뭐 혈연 관계를 제외하고 저랑 제일 오래 가게 될 사람들? 그래서 진짜 이렇게 잘 정원처럼 잘 가꾸고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 근데 저는 지금의 친구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친구의 개념은 약간 조금 더 그러니까 언니는 좀 미래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전 되게 현실 지금 이 순간에 그 감정이 더 큰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지인과 친구라는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지인 안에 친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쵸. 네, 지인이라는 커다란 그 집합 안에 작은 이제 친구라는 이제 또 그 작은 이제 그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친구는 저한테 꽤 오랫동안 좁은 의미에서 좀 생각을 했어요. 엄청 프라이빗한 영역의 친구인 그러니까 거죠? 저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공과 사를 철저하게 구분을 했어요. 어릴 때부터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걸로 제 연애 얘기를 막 편하게 모두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친구들한테만 얘기하고 회사에서는 아예 입 뻥끗도 안 해서
저 그런 오해도 받았어요. 혹시 모쏠이시냐라고. 그래서 모쏠은 아닌데 네. 그랬더니 회사 다닌 중에 연애는 하시냐. 그래서 만났던 적도 있다 그러면 좀 놀라시는 분들이 있고 막 그럴 정도로 얘기를 네. 좀 안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적인 영역에서 있는 사람들만 친구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적인 영역에서 만난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늘 좀 제한이 되어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좀 지나고 보니까 제가 워낙 외향적인 성격인데 네. 동시에 엄청 개인주의적인 게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공과사를 막 나눠가면서 사람들 사귀는 건 좋아하지만 거기서 안에서 혼자 구분하느라 끙끙댄 것 같은데 어렵네. 어느 순간 조금 그 개념은 좀 바뀐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결정적으로 뭐 나이를 먹으면서 주변 친구들의 변화도 있지만 제가 이 사업적으로 독립하면서 저 네. 혼자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좀 결정적으로 좀 개방을 한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 저는 아까 말한 그런 뭐 지인이나 뭐 친구 이런 카테고리적으로 얘기를 좀 해보자면 카테고리적으로. 네, 이제 뭔가 어떤 분류. 아까 제가 뭐 정서적 노후 이런 거는 뭐 이제 한 줄 이런 거니까. 저는 그냥 지금 저랑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사람? 네, 지금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친했던 친구가 지금 안 친하기도 하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렇다고 그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저랑 제일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냥 되게 심플하게 지금 내 친구 약간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봤을 때 친구 되게 많으시잖아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진짜요? 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저도 뭔가 뭐 공사 구분 이런 거에 있어서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조금 차이점은 저는 제 얘기를 좀 잘 했던 편인 것 같아요. 공사 크게 구분 없이. 그래서 제 공사를 구분하는 건 뭐 구분하는 거지만 제 얘기를 뭐 오픈하는 거에 있어서 크게 막 거리낌이 없었던 예를 들면 뭐 연애 얘기도 그냥 막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동료한테도 막 했었고 뭐 남친구 이러저런데 어떡해요 막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고 저는 회사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을 보면 되게 신기해했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던 분이 있어. 요술풀은 어쩜 그렇게 자기 얘기를 많이 해요? 얘기를 했었어요? 네, 저는 그 얘기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는 되게 과하게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과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제가 좀 뭔가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어디다 풀어야겠는데 제일 자주 보는 사람들이 회사 동료잖아요. 그쵸. 매일매일 그러니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막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약간 후회하고 있어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저는 또 의외로 학교 다닐 때 친구는 거의 없어요. 학교? 중고등학교 친구는 한 명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연락하는 사람이? 네. 아예 딱 한 명 있고 그리고 대학교 때 친구들 그리고 저는 거의 다 친구들 대부분이 직장 동료들이에요. 예전 진짜요? 직장 동료들 중에 야우. 그러니까 그때는 공적으로 하죠. 그때는 공적으로 만나다가 이제 사실 일을 할 때 험한 꼴을 다 보잖아요. 그들도 나의 험한 꼴을 보고 나도 그들의 험한 꼴을 보는데 그래도 저 사람이 어떤 선은 넘지 않고 지킬 것은 지키고 약간 나랑 결이 맞겠다 싶은 사람들이랑은 계속 친구가 되었던 것 같아요. 퇴사하고 나서. 그래서 저의 약간 그 친구가 되는 의식은 인스타를 오픈하는? 그거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연락을 좀 편하게 하는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친구들이 많은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이제 인스타를 다 팔로우하고 있다더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뭔가 올리면 잘 지내냐 정도 한마디 스토리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정도면 약간 그래도 우리가 중간 히스토리들을 공유하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도 얼굴 보기 좀 편하고 그래서 있는 것 저도 같아요. 평소 이제 회사 다니고 일할 때는 아예 오픈 안 하고 퇴사하는 날 서로 까요. 이렇게 인스타 알려주고 제 것도 뭐 알려주고 맞아.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사적인 관계를 약간 공표하는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들이 저는 이제 예전에 뭐 에이전시 때 친구들 여전히 계속 보고 벌써 이제 그 인연들도 이제 다 10년이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저랑 가장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도 예전 저희 팀원들 그 다 일로 만난 사이고 이제 지금은 친구가 되었죠. 약간 좀 저는 일하면서 얻은 인연들이 좀 길고 오래 가는 편이고 그 사람들을 저는 지금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가 확실히 그
정의가 계속 바뀌는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우리 아빠만 하더라도 네. 저는 아빠 친구들을 좀 자주 뵀거든요. 아 진짜. 아빠가 자기 모임에 제가 첫째여서 네. 그랬는지 몰라요. 우리 아빠의 생각이 뭔지 모르겠는데 저를 종종 데려가서 오. 지금도 이제 저 연주해요라고 아니 제 이름을 말하면 하면서 알아봐 주시는 아빠 친구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아빠가 조금 젊었을 적에 자주 어울리던 아빠 친구들과 지금 이제 아빠도 나이 노후를 보내는 이 시점에 와서 아빠의 친구들의 그 스펙트럼이 조금 좀 달라지는 느낌? 그쵸. 네, 그래도 오랜 친구들하고는 계속 같이 맞아요. 지내시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내 20대 때 10대 때 친구들과 지금 제가 30대일 때 친구들의 개념이 좀 달라지는 게 확실히 우리 모두가 느끼겠지만 미혼, 기혼으로 나뉘는 순간에 또 친구의 개념이 그쵸. 살짝 그러니까 뭐 개념이 바뀌는 건지 아니면 거리감이 다 바뀌는 건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겠지만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주제가 바뀌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인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의 우선순위가 결혼하기 전에는 약간 비슷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일이든 뭐 그게 뭐 연애가 됐든 뭐 결혼이 됐든 결혼하기 전 상태에는. 근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순간 이제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바뀌는구나를 맞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서로가 절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아이를 낳아보지 않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싱글로 이렇게 살아보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 결혼 전 단계를 싱글이라고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싱글은 겪어본 게 아니니까 서로 절대 몰라요. 그리고 맞아요. 이제 저는 한동안 그래서 그게 되게 고민이기도 했어요. 그러면 뭐 이렇게 화제가 잘 안 모이는 건가? 그러면 어떡하지라고 했는데 또 그냥 어느 시점을 넘어가니까 어차피 이건 서로 모르는 거니까 다른 주제 그냥 왜냐하면 둘 다 뭐 기혼이든 미혼이든 일은 계속 하고 있고 맞아요. 뭐 일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맞아, 요즘에 맞아. 뭐 샤이니에 대한 얘기를 하거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또 다시 제 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지나고 보니까 막상 친구들이 아이를 낳고 할 때는 이제 집 밖에 못 나오고 막 하니까 되게 맞지. 큰 변화인 것 같다가도 그리고 제 친구들이 이제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컸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 또 초등학교를 보내기 시작하면서 또 달라지는 또 달라져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놀기가 너무너무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확실히 그 삶의 그 형태가 많이 달라지는 순간에는 그 거리감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쵸. 일시적이든 좀 장기적이든 그 거리감을 이해하고 받아들여 줘야 친구로서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친구가 결혼하고 그 친구가 그 삶을 이제 가정에 좀 몰두하는 삶을 사는 거에 대해서 서운하다고 느끼면 친구가 오히려 되게 되기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성향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친구들은 일단 거의 다 워킹맘이고 일단 전업이 아예 없어요. 있나?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전업이 거의 없고 그거 근데 좀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성향 비슷하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친구가 된 것도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 친구들을 보면 진짜 와 나는 저렇게 애 키우면서 일을 못할 것 같은데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막 일을 엄청 대충 하지도 않고 일도 되게 잘하고 애도 열심히 키우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은 그런 기혼 미혼 여부에 상관없이 계속 그냥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 친구가 여태까지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나랑 성향도 맞고 오랫동안 이 친구와 내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쵸.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라는 거니까 잠깐 뭐 나는 미혼인데 저 친구가 기혼이 됐을 때 그 친구가 또 자기 기혼 삶에서 또 자기 개인의 삶을 얻을 때까지 또 이 최적화되는 오랜 시간을 기다려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만 뒷받침된다 그러면 그치 그런 분들하고는 웬만하면은 되게 오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로서. 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를 좀 키워놓으면 확실히 좋아요. 학부형이 되면서 바쁘지만 또 다른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새 또 다시 또 많이 만나게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친구들이 이제 한창 애기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되게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고 일단 뭐 자기의 삶은 잠깐 이제 내려놓는 시기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뭐 모르죠. 한 5년 뒤에 제가 그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친구가 꼭 뭔가 또래가 아니어도 돼요. 또래가 아니어도 되고 그것도 맞죠. 저만 해도 이제 저의 이제 동갑 친구들은 이제 결혼한 친구들이 좀 있는데 오히려 그러다 보면 제가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에요. 네, 저보다 훨씬 어리고 뭐 연이만 해도 저보다 어리고.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즘 제일 많이 대화하는 결혼을 이제 안 한 오히려 상대적으로 안 한 친구들이 좀 어린 친구들이니까 그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뭔가 공통의 주제도 되게 많고 그래서 저는 확실히 나이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되려면 어떤 그 가치관이 완전히 일치하진 않더라도 뭔가 그 결이 맞는다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 결하고 이런 거 형성이 여태까지는 보통 그 또래 집단에서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부여된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랬고 특히 나이마다 뭐라 해야 될까 삶의 말하는 방식 되게 그때 겪었던 경험들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나이 위주로 뭔가 친구를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뭔가 그런 경계가 조금은 흐릿해지는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들어간 직장에서 막 쭉 다녔거나 예를 들면 뭐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몇 년 다녔으면 저 아마 그냥 30대 초반에 그냥 결혼해서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저의 또래 친구들과 다르게 저는 아예 대기업 이런 데 취업도 못했고 막 여기저기 되게 전전을 하게 됐던 게 저의 이제 커리어 패스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를 감당하는 게 너무 바빠서 다른 것들이 다 밀리고 친구들과 이 패턴이 좀 달라진 거죠. 친구들이 예를 들면 29, 뭐 30대 초반에 결혼을 해서 뭐 아이를 낳고 약간 우리가 예상 가능한 그 생애 주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서 완전 이제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친구들의 성격이나 카테고리도 약간 달라지게 된 것 같아요. 뭐 스타트업에도 있었고 약간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겠네요. 제가 대학생 동기들하고 연락을 조금 잘 안 하거든요. 저는 첫 커리어부터 완전히 그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막 설립된 스타트업에서 저는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 저도 그 이후로 이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그때 초반에 대학 뭐 선후배, 선배들하고 이제 동기들을 만나면 그 계속 말이 안 통하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게 그들은 그들 삶에서의 패턴에서의 제가 이야기하는 게 왜 이렇게 쟤는 저렇게 뭐 뭔가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그냥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은 확실히 그 환경, 그때 어떤 사고 결 이런 것들이 계속 꾸준히 유지돼야 오랫동안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오랫동안 또 연락을 안 하다가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 결이 맞으면 다시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친구라는 거에 대한 어떤 조건은 확실히 지금 나의 상황이 되게 중요한 것 같다. 가치관과 상황.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친구들이 다 되게 부러웠어요. 막 대기업 다니는 친구들, 뭐 방송국 다니는 친구, 뭐 어디, 그래서 뭐 어디 뭐 이제 되게 뭐 행시부 파서 뭐 공무원 하는 친구, 뭐 약간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아 나만 왜 이렇게 어렵지?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서 엄청 못나게 굴었던 시기도 저는 꽤 길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을 제 스스로 웬만큼 소화를 하고 나니까 그 관계가 다시 매끄러지는 것도 있고 이제 못난 나를 이제 수긍하면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가장 친한 5명의 평균이 나다.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저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나랑 그냥 모르겠어요. 나랑 가장 가까운 5명의 평균이 나래요. 근데 저는 그 말 듣고 사실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왜냐하면 저랑 가장 가까운 5명이 엄청 훌륭한 사람들이라서 이 정도면 준수한데 나도? 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친구들 엄청 멋지고 배울 점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주제 넘게 제가 간택한 것 같아요. 제가 오랫동안 저는 금방 친구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저 사람 되게 괜찮다 하면 이제 친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는 제 울타리에 한 번 들어오면
뭐 잘 안 보내줘요. 웬만하면 안 내보내요. 네, 따뜻하게 뭐 밥도 주고 뭐도 하고 해서 웬만하면 안 내보내고. 근데 왜냐하면 제가 어렵게 그러니까 어렵게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오랫동안 지켜보고 간택하여 어렵게 모신 사람들이라서 웬만하면 잘 안 내보내고. 그래서 저는 약간 친구가 약간 뭐 너무 몰랑몰랑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약간 제 친구들처럼 제가 보이면 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저보다 친구의 의미가 훨씬 깊은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저는 사실 친구는 네. 내가 붙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그럼요. 강해요. 네, 네. 그래서 약간 그 뭔가 스쳐갈 수도 있다. 지금 언제든지 막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쵸. 그 약간 울타리 안에 들여온다. 막 이런 표현이 굉장히 좀 신기하게 느껴지는 건 있네요. 아니 뭐 근데 나간다고 붙잡진 않아요. 나간다고 붙잡진 않는데. 그러니까 챙기는 레벨이 조금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적으로. 그럼요. 네. 그래서 저는 막 아예 이렇게 좀 못 챙기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또 그들도 나를 챙겨주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진짜 친한 친구들은 아예 이를면 저희 집에 뭐 들기름 짜오면 거기도 하나씩 보내고. 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부모님들 얘기나 이제 가족들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는 박물관에 갔는데 다른 친구분 엄마의 성함이 이렇게 막 이렇게 예쁘게 써 있는 거 찍어서 이거 어머님 이름 성함이 이렇게 있네 이렇게 막 보내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웬만하면 어렵게 오셨으니 잘해드리자. 따뜻한 사람이네. 아, 그래요? 다행이네. 배울 게 많습니다. 제가 친구를 챙기는 거에 대해서 조금 요즘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네네네. 뒤늦게나마 이제 뭐 조금이라도 좀 챙겨보자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생소한 것들이 많아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네. 이 친구는 챙겼는데 그럼 이 친구도 챙겨야 되나? 약간 이런 고민들이 갑자기 생기는 거예요. 그건 내 마음이지. 그러니까 내 마음을 알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챙긴다는 게 엄청 무언가 노력을 좀 해야 되는 영역이구나라는 것들을 좀 저는 오히려 지금 생각 중 그런 감정을 느끼는데. 오히려 그냥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를 좀 본격적으로 챙겨본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게 좀 낯설고 생소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생각을 잘 모르겠다. 근데 이게 챙긴다는 표현은 좀 별로고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내가 그 행위를 했을 때 만족감이 있고 그래서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거를 막 하고 싶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는데 하는 거는 저는 굳이 이 나이 먹어서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쵸.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내 친구들이 뭐라고 하진 않을 거예요. 그럼요. 네. 오케이. 저희가 오늘 또 친구 이야기를 하면서 언니가 요즘 생활 동반자법 이런 것들에 좀 관심이 생기신 건가요? 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제가 결혼을 할 줄 알았어요. 이 나이까지 못 할 줄 몰랐고. 아니 그래도 뭐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안 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저희 명절에도 그때 추석 때도 얘기했잖아요. 부모님이 안 계신 명절은 어떨까? 약간 이런 얘기 한 것처럼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거든요. 내가 1인으로서 1인분을 하기 위해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뭐 경제적인 것들, 정서적인 것들 이런 걸 생각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생활동반자법이나 이런 거를 관심이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1인 가구가 됐을 때 뭔가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통은 이제 결혼 관계, 혼인 관계로 맺어지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꼭 나를 돌봐준다는 보장도 없지만 뭐 일단은 혼인 계약 관계가 그렇다고 치고 그러면 나는 그런 계약된 사람이 없을 때 누구에게 의지를 해야 하며 나를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없을 때 누구의 이게 뭐 간병보험으로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조적으로 이게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그래서 사실 저는 생전 법안 이런 거 안 찾아보다가 제가 처음으로 찾아본 게 이 생활 동반자법이었어요. 근데 제가 너무너무 놀랐던 게 생활 동반자법을 이렇게 우리 초록창에 한번 넣어봤는데 막 반대 그런 게시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뭐 다른 거였으면 뭐 무슨 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뭐 이럴 텐데 반대 이런 게 너무 왜 반대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뭐 동성 결혼 이런 거랑 붙어서 같이 언급이 돼서 내가 약간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점점 1인 가구가 엄청 많아질 텐데 진짜 이미 통계적으로도 되게 많아지고 있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들을 그동안은 어떻게든 그 가족과 그 관계 안에서 밀어 넣었으면 앞으로는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이 사별을 하셔서 혼자 남으실 수도 있고 그럼 또 1인 가구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보완을 빨리 해야 대환장 파티가 안 벌어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저는 좀 했었어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생활 동반자법에 대해서 일단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뭐 동성애가 올라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로 이야기가 되었냐라고 제가 한번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일단 정확한 명칭은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 그걸 이제 생활 동반자법이라고 그냥 간편하게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 일단 아직 통과는 안 됐죠. 안 됐어요. 본회의도 못 올라갔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국형 시민결합제도로서 여기는 생활 동반자는 혼인과 혈연 관계에 있지 않지만 함께 살며 서로를 돌보기로 한 이들을 일컫는다. 생활 동반자법은 다양한 형태의 생활 공동체를 사회를 구성하는 법적 단위로 인정하자는 게 취지다. 이 법이 제정되면 생활 동반자는 서로의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 이고 여기에 뭔가 그 동성 결혼 합법화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것과는. 근데 이 이야기를 하니까 반대로 나오는 의견이 동성 결혼 반대다라는 것은 조금 되게 아이러니함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 뭐 여러 번 이제 발제하면서 정치인들이 했지만 뭐 계속 이제 뭐 발의하지 못한 적도 있다가 2023년에 기본소득당의 어떤 의원이 최초 발의했다. 그러니까 논제는 늘 이야기를 해왔는데 발의조차도 23년에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찾아보면서 이게 모든 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아까 뭐 그런 뭐랄까 말도 안 되는 그런 반대 말고 뭐 그거는 이제 사실 뭐 맥락도 맞지 않고 근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 이제 반대를 하는 의견 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게 상속이나 이제 가족들이 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혈연을 좀 중시해 왔던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속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좀 복잡해지는 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 질서가 그 아주 공고했던 기존 질서를 되게 이렇게 전복시켜버리고 혼란을 가져올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게 막 이 법 자체가 너무 파격적이에요 보다는 우리가 기존에 살아온 방식이 너무 공고하고 혈연 중심이다 보니까 이런 거가 나왔을 때 되게 아수라장과 엄청 시끌시끌할 수는 있겠다는 저도 이해했어요. 복잡해질 수는 있겠다. 근데 저는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생활 동반자법에 대한 어떤 논란을 들으면서 더 느껴지는 게 아직 우리나라는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는 굉장히 후진국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의 형태가 정말 보수적이라는 거죠. 엄마 아빠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으로 한 게 상속의 이야기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 동성 결혼이라는 것도 어떤 기존의 틀에 좀 반대되는 내용인데 이 생활 동반자법이 그 동성 결혼을 특정하지도 않았는데 그것만으로 벌써 이렇게 태클을 건다라고 하면은 사실 굉장히 가족의 형태에 있어서 보수적인 의견들이 생활 동반자법조차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건데 지금 뭐 사회가 보수적이든 말든 우리는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 안 하는 비율도 늘고 있고 1인 가구도 늘고 있고 그리고 결혼한 사람도 자식을 안 낳는 선택을 한 사람들이 높아져서 해외 석학들이 기겁할 정도의 0.8 대한민국 망했다. 0.7 뭐 이런 출산율의 숫자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가족의 형태를 좀 새로 바라보면서 그거에 발맞춰서 좀 제도를 나가야 되는데 계속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이냐 하면서 자꾸 여자들 무슨 애 낳는 기계처럼 가임기지도 만들고 남자는 씨 뿌리는 기계처럼 대하고 그러니까 왜 젊은 뭐 20, 30, 40 뭐 이런 사람들이 왜 이 사회 제도에 대해서 진절머리를 치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한숨을 내쉬고 이거에 대해서 여전히 감을 못 잡고 있는 것이 이런 시끌시끌한 것 때문인가? 이 시끌시끌한 소수의 반대론자. 사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하는 비율이 높은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늘 소수는 시끌시끌하니까. 근데 저는 이게 왜 더 이거에 대해서 좀 그렇게 느껴지냐면
첫 번째로 제가 2013년에 네. 스웨덴에서 교환학생을 1년 정도 지냈어요. 네네. 근데 이미 스웨덴에는 그 삼부라고 하는 네. 게 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생활 동반자법인 네. 거죠. 파트너 그 이름이 파트너 등록법 뭐 이런 거였는데 그러니까 요게 이미 여기는 94년에 제정돼서 95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말라. 그러니까 요거는 어떤 형태로든 상관없이 네. 그러니까 결혼이 아닌 방식으로도 파트너로서의 어떤 권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한 거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때 반대할 때도 분명히 이러면 동성 결혼 막 이런 거 아니냐 그랬는데 재밌는 건 이 파트너 이 쌈보가 허용되면서 오히려 그 결혼율이 좀 완만하게 상승을 했고 그 동성 결혼 합법화가 그 이후로 됐거든요. 한 10년 뒤에 됐는데 그때 결혼율이 상승했지 뭐 얘가 뭐 결혼율을 줄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없었다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파트너로서 사실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그 남녀의 문제로만 생각한다 그러면 뭐 가족의 전제엔 어떤 성관계가 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산부로 등록함으로써 그냥 친구들끼리도 마음 맞는 친구들끼리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걸로도 충분히 가능했고 되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이 좀 생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사실 부모님이 우리를 잘 돌봐줘서 잘 클 수 있으면 너무 다행인데 네. 그렇지 못한 부모들도 그럼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자녀들이 나와서 새롭게 가족을 구성하면서 살아가는데도 늘 이런 것들이 좀 지원이 됐고 그래서 이거는 이미 뭐 스웨덴에도 있고 아마 프랑스에도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거예요. 이런 뭐 생활 동반자법 비슷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이 논의가 특히 1인 가구가 많아지는 이 시점에서 당연히 논의가 되고 이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조금 강하게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해놔야 나중에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금 어떤 확실히 이게 건설적인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진짜 지금 좀 논의를 해놔야 나중에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이제 1인 가구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족이 꼭 혈연으로 이어진다가 아니라 진짜 친구와 맘맞는 친구들과의 또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네. 그 혈연이라서 가족이 된다는 되게 좀 정말 올드한 발상인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혈연인데도 되게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오히려 거리감을 뒀을 적에 훨씬 더 돈독해지는 과정이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로 독립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내 마음과 맞는 사람과 하나의 가정을 꾸려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혈연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우리는 끝도 없이 싸우기만 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다. 저도 친구들하고 야 나이 들면 같이 살지는 말고 우리 근처에 살자. 약간 이런 얘기 하거든요. 맞아. 왜냐하면 뭐 갑자기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할 때나 도움을 받을 곳이 무조건 인간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가족일 필요는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약간 가족의 정의? 진짜 지금은 그냥 뭐 빼박 혈연 뭐 이런 건 것 같긴 하지만 가족의 정의나 이런 것들을 되게 다시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더 이제 보수적으로 구는 거는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혈연 중심의 가족이 기대고 있잖아요. 있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이걸 하면 젠가처럼 위태위태하게 버티던 젠가를 하나 확 빼는 느낌인 거예요. 나머지 이런 규칙들이 혼인 관계, 가족 관계를 베이스로 이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다시 검토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이 크긴 크죠. 작진 않은데 하지만 그래도 해야 되고 이거를 자꾸 제가 생각해 보는 건 나의 노년을 위해서 1인 가구가 될 나의 노년을 위해서는 그래도 어떤 좀 법적으로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이걸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는 되게 재밌는 게 그 가족을 한번 이루면 그 가족을 해체하고 다시 구성하는 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되게 비교적 최근에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혼할 때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어떤 가족은 누군가가 뭐 바람을 피워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두 사람이 감정이 식어서 더 이상 우리가 가족으로서 못하겠다 해서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혼이 쉽게 될 수 있을까요? 잘 안 된다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약간 되게 특정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뭐
뭐 일하다가 알게 된 개념인데 네. 유책주의와 파탄주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유책주의여서 둘 중에 한 사람의 잘못이 없으면 가족으로 그러니까 이혼을 해주세요도 쉽지 않은 게임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그나마 그 판사님들도 이 가정은 도저히 안 되겠네라고 하면은 억셉트를 해주지만 사실 이것도 웃긴 거잖아요. 내가 내 가족을 이루고 도저히 이 사람과 못 살겠고 그쵸. 쌍방 대해서 합의가 된 건데. 우리가 협의가 된 건데 이거를 판사한테 허락받는다는 개념도 저는 되게 웃긴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미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파탄주의여서 한 사람의 마음이 너무 식어버린 경우도 있잖아요. 네. 다른 한 사람은 이혼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요즘 최태원과 노승일 같은 그런 건데 이게 저는 뭐 그냥 뭐 지금의 논쟁들 있잖아요. 네. 노소영 편이니 최태원 편이니 이것도 사실 되게 재밌는 건 남의 가족이 어떻게든 파탄 났는데 최태원이 무슨 노소영의 그 아버지의 뭐 그 비자금 덕분에 이렇게 컸으면서 배은만 망덕하다. 근데 그 재산 문제는 당연히 별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미 저기 혼인은 파탄이 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혼을 누군가가 허락해줄 때까지 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여태까지 노소영 쪽에서 이혼을 버텨왔던 거. 네. 그냥 그런 논의 자체가 되게 불행한 가정을 억지로 이어서 누군가의 자존심 싸움으로 이어지는 것, 저게 과연 괜찮은 가족의 형태일까도 저는 좀 생각해보게 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쵸. 유책주의니까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게임이지 파탄주의였으면 사실 이거는 이혼이 일찌감치 됐고 네. 재산분할 싸움을 오래 했을 거예요. 재산분할 싸움은 뭐 열심히 두 분이 알아서 열심히 싸우시고 쟁취하시는 건데 가족이라는 것은 저는 조금 좀 다르게 좀 재정의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뭐 이혼 얘기까지 꺼내긴 했지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을 구성하는 방식도 열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존의 가족에 있어서 도저히 사람들이 이거 삐그덕삐그덕 거리고 있다면 그 해체하는 그 과정도 지금보다는 풀려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족이 저는 계속 왜 책임 단위로 이어져야 되는지 모르겠다. 가족은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같이 누려야 된다라고 보면 막 우리나라는 남녀 결혼을 반드시 해야 되고 애도 이거는 법적인 건 아니지만 늘 사회에서는 애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냐. 가진 김에 둘 가져라. 그러니까 계속 책임 단위로 이야기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 같이 살아서 평생을 같이 산다라고 약속한 사람인데. 그쵸. 그러니까 그게 좀 아쉽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동의해요. 약간 이게 가족이 좀 부대낄 때가 있잖아요. 부대끼는 거는 좀 그 책임. 막 기대와 실망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사실 남한테 그런 거 안 느끼잖아요. 뭔가 이제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더 서운하고 더 기대하고 막 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선선해졌으면 좋겠어요. 가족 관계도 약간 선선하게 너무 안 뜨겁고 막 서로 너무 이제 뭐 치대니까 가족이기도 한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행복의 단위 그냥 행복을 제일 우선으로 생각하면 좋죠. 근데 사실 이제 자꾸 뭐 제도권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틀이 있어야 편하잖아요. 네, 행복은 아주 열받는 부분이에요. 개인으로서는. 행복은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개별적이라서 여러분 행복한 순서대로 모여 사세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이게 난장판이 되겠어요.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방법을 쓰는 게 아닐까. 그리고 제일 쉽고 익숙한 방법을 쓰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뭐 지금 또 우리가 아는 관계가 뭐 결혼밖에 없으니까 근데 보면 친구 같은 커플들이 제일 잘 살잖아요. 아, 그렇죠. 네, 제 주변에서 보면 남편이나 뭐 와이프랑 막 되게 뭐 설레임에 가득 차서 결혼을 한 것도 있지만 그냥 서로 친구처럼 지내는 커플들이 제일 잘 살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랄까 당연히 책임감은 중요한데 네. 이 모든 어떤 삶을 책임져야 된다를 베이스로 얘기하면 벅차잖아요. 근데 그거를 서로 그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친구라는 관계도 결국에 보면 친구에게 야, 너 내 친구니까 나를 책임져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 그쵸. 그렇지 않을 때 친구가 유지되잖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친구라는 부부 관계가 친구 같은 게 저도 굉장히 이상적인데 그게 가능하려면 야 너는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관계에서는 야 너 내가 일하다 왔는데 너 설거지 안 했어? 뭐 야 나도 오늘 일하느라 바빴어. 이런 대화가 친구 간에 오고 갈 수 있는 대화냐라고 봤을 때 아니잖아요. 아니네요. 네.
그리고 친구는 오히려 자기 삶을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뭔가 교류하는 것이 있고 내 일을 얘한테 이 정도로 떠넘겨준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약간 생활을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큰 것 같아요. 생활. 근데 그 친구처럼 지내는 부부라는 것도 생활을 함께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전 관점 차이인 것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거지를 할 때도 그냥 설거지 같이 하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든지. 그러니까 친구도 뭐 하기 싫은 것들이나 좀 부담되는 게 있으면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냥 그런 관점으로만 보면 저는 그 친구 같은 부부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친구 관계가 베이스가 된다라는 관계를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은 책임감에서 벗어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책임감이 강조되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네가 반드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야, 네가 뭐 오늘은 좀 빨리 했으니까, 그러니까 책임감 베이스로 얘기를 하게 되면 당연히 강요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상대방에게는. 저는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강하게 있어요. 근데 저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보니까 약간 퉁쳐져야 잘 사는 것 같기도 해요. 퉁쳐준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너 왜 설거지 안 해? 약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제가 설거지 할 수 없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건건이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책임감 베이스로 얘기하면 건건이 따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너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냐.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퉁쳐준다라는 것도 친구들 간에도 되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친구가 될 수 있다라는 뭐랄까 두 사람의 관계성을 보면 우리는 이 친구한테 기대하는 게 뭔가 있지 않을 때 친구가 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얘가 친구니까 나에게 이래줬으면 좋겠다라든지 이런 게 없을 때 친구로서 되게 관계가 오래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사실 저는 그 친구 같은 부부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퉁쳐줄 수 있는 것도 약간 그런 것 같거든요. 얘가 오늘 하루 힘들었나 보지.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그 친구라는 관계가 어떤 또 친구라는 포맷이 내 동반자가 뭐 난 미래의 남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그것과 별개로 조금 더 거리감을 두고 살 수 있는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 그래서 결국 친구들이 많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친구들을 소수에 얼마나 두고 해야 하냐에 따라서 나의 좀 노후가 확실히 편안해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높아질 것 같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친구 같은 관계가 잘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해놓고 뱉어놓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요? 저는 친구 같은 관계가 제일 이상적인 부부 관계인데. 제가 표현한 거 되게 나이브한 것 같아요. 그냥 뭐 좀 재밌고 이렇게 친구는 막 완전 저는 막 이렇게 엉겨붙은 사이는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이제 가족이라는 의미가 좀 엉겨붙은 거의 느낌이었나 봐요. 네, 막 이렇게 선선할 수 없는 저에게 가족이 약간 그런 느낌이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한테 친구는 좀 이렇게 되게 선선하고 대면대면한 좀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뭔가 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래 뭐 너도 이유가 있겠지 하고 좀 퉁도 쳐지고 좀 그런 사람? 그리고 이제 그게 되게 어쩌면 또 특별한 관계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퉁 쳐진다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절대 안 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퉁이. 근데 그 사람한테 쳐지면 그건 되게 특별한 거니까. 그래서 친구 같은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이어서 더 강하게 바랄 수도 있는데 그런 관계가 제 가장 이상적인 관계이긴 해요. 서로 그냥 퉁쳐주고 그냥 하나하나 안 따지고. 그쵸. 그게 서로 돼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친구 관계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이제 제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건 뭐냐면 지금 제 오랜 친구들도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반반을 나눠야 되는데 15,550원을 할 거냐 아니면 16,000원을 줄 거냐라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오히려 그냥 친구일 때 고민을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베이스가 되는 게 하나하나 안 따지고 뭐 손해본다라는 생각이 좀 덜하고 손해본다. 안 따지는 거잖아요. 그게. 관계에 있어서 그럴 때 진짜 오랜 친구가 되지 않나. 그게 내가 손해보지 않는다고 느끼면 상대방도 나에게 손해보는 게 좀 덜하다고 느끼는 거고 둘 중에 한 명이 좀 손해본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위태로워지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모두 센스가 있어서 이 자식이 나한테 손해를 따지네? 이렇게 되면 나도 유지가 안 되죠. 유지가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다라고 했을 때 진짜 오랜 관계의 밑바탕에는 그 친구로서의 어떤 그 끈끈함, 그 관계가 좀 베이스가 돼서 그쵸. 그게 이제 조금 더 뭔가 남녀 텐션이 붙냐 아니냐 뭐 이런 게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친구의 감정은 되게 앞으로 잘 살아내서 진짜 되게 자산이 될 것 같긴 하다는 생각이 좀 네. 이야기하면서 더 확신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제가 이제 1인 가구 타령을 하니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뭐 마지막 사랑이라고 만나서 가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마지막 사랑. 그래서 로맨틱한 네, 단어다. 마지막 사랑 만나서 이제 친구들 보면 이제 나중에 정말 얘네랑 놀겠지. 그럼 우리 엄마도 보니까 옛날 친구들이랑 놀더라고요. 나이 드니까. 맞아. 네, 그래서 이거를 잘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쵸. 아유, 오늘 되게 묘하게 깊은 얘기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약간 저 되게 가볍게 시작했는데 되게 깊게 얘기했네. 친구는 진짜 중요한 자산이 될 것 같다. 내 10년, 15년 후, 또 이제 30년 후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남아있을까가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온 또 히스토리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잘 살아야겠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좀 지금 내 친구들을 좀 돌이켜는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되게 저의 선배인 1인 가구 선생님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생각보다 그런 게 노출이 좀 많이 안 된 것 같고 그런 얘기들이 좀 더 많아지면 아니 뭐 다 즐겁게 맛있는 거 드시고 여행 다니시고 즐겁게 사시겠지만 그 좀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별거 아니네. 뭐 그냥 지금처럼 잘 살면 되겠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네. 저는 저희보다 더 위에 인생 선배이신 분들의 1인 가구 삶이 훨씬 더 혹독했을 것 같거든요. 완전. 저는 진짜. 그래서 아마 언급되거나 노출된 것도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지금에야 뭐 비혼이 어떻고 뭐 이런 거 엄청 많긴 하지만 맞아. 옛날에는 시집 안 가면 뭐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1인 가구에 대해서 붙는 단어들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붙었죠. 되게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남자도 여자도. 그래서 지금 또 계속 관점이 달라지겠죠. 지금 달라질 것 같고. 근데 저는 하여튼 오늘 생활 동반자법 말이 나와서 말인데 그냥 사회가 변하는 거에 비해서 어른들의 시각이 이 속도를 따라와 주지는 못할 것 같은데. 영원히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우리들의 의견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그 다음 세대는 더더욱 우선순위에 밀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것들의 개선에 있어서 지금부터는 정말 좀 손을 대야 되지 않나. 네. 그러니까요. 지금 손대야 우리의 60대가 좀 나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 미래를 좀 어떻게 예방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역할은 이제 우리 거지 어른들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그쵸. 근데 어른들은 이제 아마 자기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을 거고. 그쵸. 그러니까 그분들의 현실을 잘 살아가는 것들이 중요할 거고 미래까지 영향 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저희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풀어봐야 되는 것들이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그런 관점에서 생활 동반자법은 조금 더 논의가 더 되었으면 좋겠다. 네. 저희도 조금 더 공부해 볼게요. 공부해보고 나중에 또 계기가 되면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오늘 친구 얘기에서 은준과 상현 얘기에서 친구에서 생활 동반자법까지. 은준과 상현은 제대로 보지도 못했지만. 네, 저희가 리뷰를 하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친구라는 좋은 토픽을 얻어서 친구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다. 제 친구들이 아마 종종 들을 텐데 고맙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거의 헌사죠, 헌사. 네. 저희의 친구가 되어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끝.